대출 한번 잘못 신청했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주의 공범이 될 수 있다면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은요,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어떻게 평범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실제 있었던 판례를 가지고 아주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문자 메시지. 이게 모든 비극의 시작입니다. 돈이 정말 급한 사람한테는 이거 정말 솔깃한 제안처럼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이 문자는요,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금융범죄의 한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아주 위험한 미끼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A씨입니다. 사업 실패 후에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했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은행 문턱은 너무 높고 카드론까지 꽉 막힌 A씨에게 이 거래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이 마지막 동화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게 그냥 대출을 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 중 하나일 거라고 철석같이 믿어버렸죠. A씨는 이제 곧 대출금이 들어오겠지 하고 돈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이 모든 기대를 그냥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대출 승인 소식이 아니라 차갑고 무거운 경찰의 목소리였으니까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죠. A씨는 순식간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꾼들을 도와준 공범,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니, 단지 돈이 필요했을 뿐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A씨의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검찰은 A씨에게 무려 2가지의 서로 다른 범죄 혐의를 적용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딱 정리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혐의, 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요, 통장을 빌려주는 그 행동 자체만으로도 거의 빼도 박도 못하고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두 번째, 훨씬 더 무거운 범죄인 사기 방조 혐의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법률 용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미필적 고의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검찰은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자기 통장을 남한테 그냥 주면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도 넘겼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사기를 도운 거나 마찬가지다. 즉, A씨가 속으로 에이 설마 괜찮겠지? 하면서 그 위험한 가능성을 그냥 눈감아 버렸다는 거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A씨와 그를 공범으로 보는 검찰. 이 팽팽한 법적 다툼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죠. 법원이 가장 무거운 혐의에 대해서 과연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단지 통장을 빌려줬다는 그 이유만으로 A씨를 진짜 사기꾼들과 한패로 취급하는 게 맞을까요? 자, 법원의 판단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법원의 판결은 놀랍게도 무죄였습니다. 물론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히 유죄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법원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법원의 논리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기 범죄를 돕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A씨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대출이었고 그 과정에서 사기꾼들한테 속은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좀 어수룩하고 세상을 잘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진짜 사기꾼과 똑같은 공범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럼 무죄받고 정말 다행이네 라고 생각하셨다면 아직 이 이야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A씨의 모든 고통이 끝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기 방조는 무죄였지만 애초에 통장을 빌려준 그 행동 자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A씨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고 결국 전과 기록까지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형사재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돈을 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A씨를 상대로 내 돈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A씨의 악몽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이게 정말 무서운 부분입니다. 민사법원은 형사법원하고 판단 기준이 좀 달라요. 민사법원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범죄를 도울 의도는 없었다고 쳐도 당신 통장을 그렇게 함부로 관리한 중대한 과실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으니
그 책임의 일부를 져야 합니다. 결국 A씨는 빚을 갚으려다가 오히려 남의 빚까지 또 함께 될 최악의 상황에 처한 거죠. 정말 끔찍한 아이러니 아닙니까? A씨의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끔찍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어떤 그럴싸한 이유를 대더라도 여러분의 체크카드, 실물과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래 실적, 신용등급 상향 이런 말을 꺼낸다? 그 즉시 사기라고 판단하고 전환을 끊으셔야 합니다. 예외는 단 1%도 없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실수로 카드를 보냈다면 바로 이 골든타임 행동 계획을 기억하세요. 사기범이 돈을 인출하기 전에 1분 1초라도 빨리 은행에 연락해서 계좌를 동결시켜야만 법적인 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만 기억하셔도 대부분의 위험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나도 속았다는 것을 입증할 모든 증거를 반드시 챙겨야 억울하게 공범으로 몰리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공짜는 없고 쉽게 얻을 수 있는 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된 이 통장과 카드가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갖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은 지금 안전하신가요?